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근본 수영구청에서 주관한 2020년도 제1교시 강사로 선정된 이태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을 견인해 온 것은 인간의 사고력이었습니다. 그 사고력을 크게 증폭시킨 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전염병이 있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되거나 인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죠. 어떤 전염병은 팬데믹으로 돌변하여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3번 정도가 있었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팬데믹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견고하지 못하여서 크게 훼손되었을 때 발병하였습니다. 이 정신의 세계와 팬데믹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논거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설명이 가능하지요. 오늘 강의의 주제인 코로나, 즉 이 시대의 팬데믹은 우리를 위기상으로 몰아넣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구하는 것은 제가 사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시던 상평통보지요. 엽전입니다. 그 엽전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께서 연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엽전 가운데 보면은 네모난 것이 있죠. 이 네모난 구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시기를 이 네모난 구멍은 엽전 꾸러미를 꾸릴 때 이 안에다 끈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네모난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엽전 표면을 보면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것은 동서남북 사방 방위를 이야기해요. 이 방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양 철학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 하는 것은 참 철학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역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이신 하늘을 원이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원이라는 것은 둥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둥근 하늘은 신령스럽다는 말입니다. 자, 하늘이 왜 신령스러울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겁니다.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저 블루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결론적으로 정신적 세계, 정신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주역식으로 표현하면은 방이지라고 합니다. 이 방자는 뭐 방자지요? 사람은 땅, 즉 자연, 이것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지식을 얻게 되지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스러움을 알아간다 하는 하학 상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의 대상이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땅은 결국 물질의 세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은 정신의 세계, 땅은 물질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몸통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을 보면은 몸통이 옆으로 나가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동물이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 몸통이 옆으로 나가 있죠. 그런 몸통이 옆으로 나가 있는 그런 모든 동물의 세계를 큰 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물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생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오징어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오징어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든 물고기든 수중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를 대표하는 수중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몸통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서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식물입니다. 요즘 낙엽이 다져가지고 하나만 달랑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면은 식물은 뿌리가 머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물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존재는 보면은 몸이 또 바로 서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우리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몸이 똑바로 서가 있는 존재가 있죠. 예,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천지 만물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참 그 자연을 보는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합니다. 똑바로 서가지고 걷죠. 자,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걷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은 존재하죠. 예. 이것도 하나의 글자로 보면은 한자로 뚫을 곤이 됩니다. 여기에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 보면은 요거는 전복자가 됩니다. 그렇죠. 전복자 이걸 쭉 연결을 시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렇죠. 사람 인자라는 의미는 하늘, 즉 정신의 세계와 땅, 즉 물질의 세계,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인간이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사익한자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꾸 약자를 써서 죄송한데요. 예, 이렇게 사익한자를 씁니다. 이 역시 또한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성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예, 성스러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성스러울 성자는 이렇게 높은 언덕에 사람이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안 좋은데 사람이 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귀로서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이라고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말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연과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균형이 아주 심각하게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 화가 전염병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세 유럽에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이 팬데믹과의 상관관계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에 있었던 로마의 사건과 중세 유럽에 있었던 사건은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부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부터 사고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었을 거예요. 생 것으로 먹었지요.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은 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기는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려고 그러면은 턱 근육이 발달이 되어야 됩니다. 턱 근육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턱이 커진 것이지요. 최초의 인류 원시인들을 보면은 얼굴이 삼각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부터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음식이 연해진 겁니다. 그 연해진 음식을 씹어서 먹다 보니까 턱 근육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턱 근육이 턱이 적어진 겁니다. 턱이 적어진 반면에 머리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졌다는 것은 뇌의 용량이 커졌다는 것이죠. 뇌의 용량이 커졌다는 것은 사고력이 향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을 익혀 먹었기 때문에 연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혀가 적어진 거예요. 혀가 적어졌다는 것은 구강 안에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구강 안에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휘력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부터 사고력과 어휘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다 강화된 사회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부로부터 위험한 것, 즉 맹수라든지 위험한 동물로부터 이렇게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게 되었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사냥의 효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죠. 그러고는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인간은 철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철기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활의 방식이나 사상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철기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족 작업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기라는 것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단단함을 이용해서 보습을 만들면은 땅을 훨씬 깊게 팔 수가 있죠. 땅을 깊게 팔 수 있다는 것은 작물을 심거나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높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잉여 생산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철기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드디어 불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을 가진 사람은 부를 가지게 된 것이죠. 부를 가지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철기 문명 이후로 사람은 이제 욕망의 대상이 그 부와 권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단적인 부와 권력의 이 욕망의 표출이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또 사상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철기 문명 이전에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적 이유를 신으로부터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철기 문명 이후에는 인간의 존재적 이유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기 문명 이전에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 즉 믿음의 시대였다면은 철기 문명 이후에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즉 생각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BC 4세기경 고대 아테네는 철기 문명과 지중해의 온난기후 덕분으로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에 따라서 자연스레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풍요에 넘쳤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곳에서는 항상 그래 해왔듯이 환락이 함께하지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남자들은 남성미를 가꾸기 위해서 요즘처럼 열심히 운동을 했고 여인들을 위한 화장술도 발달해 되었죠. 당시 아테네는 발산하는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퇴폐 문화를 조성을 했고 인간을 감각적 미학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감각적인 물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전대미문에 거대한 아테네의 역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고대 아테네는 급속하게 황폐화되었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찬란했던 아테네의 문명은 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즉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철기 문명은 제가 또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철기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BC 그러니까 이때에 BC 200년에서 800년에서 200년 이 사이에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탄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의 서양 문명의 그 발생지인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호메로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밑에서 플라톤과 같이 함께 수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로마의 플라톤, 그러고 동양에서는 인도의 석가와 또 중국의 노자나 공자나 묵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탄생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때를 구약의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현인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때를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파스는 축의 시대라 명명하였습니다. 축의 시대란 이 당시에 인간의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탄생된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어느 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축의 시대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그 당시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같은 그리스 민족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그 어떤 이권을 두고 벌어진 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역병은 아테네 역병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발병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의 빈민가,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동네 그 한 모퉁이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고 부인으로부터 오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은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테스형입니다. 소크라테스제죠.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테네가 요구하는 징병 요구에 따라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신탁을 받기 위해서 아테네의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향하게 되죠.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 입구에 12개의 경문이 있습니다. 이 경문은 사람들을 전쟁에 독려하기 위한 그런 경문이었죠. 그 경문 가운데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는 말이 새겨져 있은 것입니다. 이때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경문을 보는 당신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아테네 시민으로서 마땅히 이 전쟁에 참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너 자신을 알라였던 것이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내려온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이분의 평생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사건은 동로마 시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동로마 시대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이 역병이 발병하였다고 해서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려집니다. 사실 이것은 제1차 패스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 죽이기를 여사로 했다는 것이죠. 또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문화가 병이 들었으며 풍속에 아주 문란했다고 그래요. 특히 음란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강간이나 난용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로마에 큰 역병이 불어서 로마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런 문명의 패권은 다시 동으로 이전을 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지성이 도달한 높은 수준의 영역이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발병한 것은 중세 유럽에서 발병하였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죠. 인간의 정신 문명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이때에 제2차 패스트죠. 사실은 이 팬데믹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패스트가 발병한 이것이 중세 유럽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 이 패스트를 두고 신이 내린 채찍이다. 즉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패스트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몰락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인문학이 도입되어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는 상공업을 발달시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봉건 사회는 몰락하게 되고
근대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근대 산업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제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이 고도로 발달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과 오늘날 현대 우리 시대 상황과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현재 우리 시대 상황은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그런 감각에 의존한 물질이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 크게 훼손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신 문명이 크게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이 사회를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세요. 강사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지 이 코로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 착각하는 우연은 필연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죠. 간단히 제가 역사의 흐름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 보면은 인간의 지성이 지배하는 세대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한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개념이 들까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인간은 우리가 지난 3월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3월에 중국 후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아테네의 사람들도 했었고, 로마 시대 사람들도 했었고, 중세 유럽 사람들도 했었던 것과 똑같이 코와 입을 흰 천으로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사태를 철학적 용어로 아포리아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포리아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리스크, 어떤 위험보다도 훨씬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아포리아란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는 우리 남해안과 같이 다도해로 이루어졌죠.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 이 섬과 섬 사이를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뜻하지 않는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고 맙니다. 그럼 파손된 배 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을 아포리아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포리아는 말을 최근에 연세대 김상근 교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일반인들에게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따르면은 아포리아적 상황이라는 것은 길없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인간의 무지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TV마다 채널이 먹방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위 토마토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대란 토하도록 마시고 또 토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또 TV 나오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은 모든 여인들의 선망이 되는 돈키호테족입니다. 돈키호테족이란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고 테크닉까지 좋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혼밥족이라든지 혼주족이라든지, 아니 싱글 종류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싱글도 원초적 싱글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돌아온 싱글도 있습니다. 돌싱이라고 그러죠. 또 최근에는 좀비 싱글까지 생겨났어요. 여러분 좀비 싱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 또 이 강연에서 처음 써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비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없는 산 시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30, 40대 젊은이들 보면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이 현재 시대에 야망이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는 참 너무나 힘듭니다. 또 설사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그 수입을 평생 모은다 해본들 현재 같으면은 변변한 아파트 하나 그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성의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앞으로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복지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쏟아부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멈추고 정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비우고 정신의 욕망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복은 인격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예. 물질이 비록 적더라도 인격이 높은 사람은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생활의 활력이라고 봅니다. 생활의 활력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행복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감이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하는데 활력이 있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색소폰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색소폰을 불다 보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색소폰을 부는 이런 창조적인 또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행복과 이런 의욕과 이런 창조적 활동 이런 것이 선순환되어야 건강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릿고개를 12고개를 넘는 가운데서도 창조적 활동만큼은 너무나 왕성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만 보더라도 얼마나 창조적 활동이 왕성했냐면은 애를 10이나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척 다투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창조적 활동만큼은 너무나 왕성했던 것이죠. 저희 부친 형제 열을 낳았으니까요. 예, 잠시 제가 좀 여담을 했습니다. 여담을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봄, 내 자신을 다시 살펴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양 전통적 고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서 삼경을 듭니다. 그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의 내용은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어지선입니다. 이 지어지선은 인간의 탁월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선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착할 선자를 읽지 않습니까? 이때는 착할 선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탁월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와 비슷한 낱말이 몇 개 있죠. 인이나 또 금방 쓴 이 선이나 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인간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을 강조할 때는 인을 쓰고 선을 강조할 때 선을 쓰고 애를 강조할 때 애를 쓸 뿐이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이루고 싶었던 세상은 인의 세상이었어요. 이 인의 세상을 이루고 하는데 행동 규범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선이고 애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의 본성인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남자 나이 20세가 되면은 관례라는 것을 치릅니다. 여자 나이 15세가 되면은 계례라는 것을 치르게 되지요. 이것은 성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소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죠. 소학의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일상적인 필요한 직접적인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셈법이라든지 농사 짓는 법, 예전에는 주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재반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수학의 목표입니다. 즉 기능성 공부하는 것이 수학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대학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탁월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이 뭐냐? 인격을 쌓고 내면을 쌓는 것입니다. 내공을 확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런 공부하는 게 잘 없어요. 거기가 기능성 공부에만 거의 평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인간의 탁월한 경지에 이르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어지서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어디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그거는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성품을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강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자연이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대감이 뒤떨어진 현실감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가 물질 사이에 이렇게 젖어 살다 보면은 사실은 시야가 좀 좁아져요. 그 좁아진 시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 공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서는 다 유추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고차원의 세계들이 존재한다 그래요. 어떤 과학자들은 17차원의 세계까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서는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는
어떤 것이라고 대충 유추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세한 건 모른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고차원의 세계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라는 이 3차원의 입체적 공간에 살면서 그것도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간이란 우주 전체로 볼 때 먼지보다도 참 미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에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영성에는 뭐냐? 그것은 자연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의 성품을 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도를 실천하는 그 행위를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란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이 높다고 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곳 주위를 밝게 합니다. 설사 악한 사람이 그 주위에 온다 하더라도 그 악함은 순화가 되어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덕망이 높다고 합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한껏 높은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지요. 그런 사람의 눈매는 깊고 거룩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깊고 거룩한 눈매를 가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의 물질에 욕망을 두게 되면은 그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그런 사람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콩알 만한데 남을 아는 것은 전지전능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등장하신 그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부 남의 말만 합니다. 왜 남의 말만 할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만 할 수밖에 없지요. 요즘 사는 사람들은 참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나는 하는 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요? 그때 나는 내 짧은 경험치에서 비롯된 내 생각과 또 오염된 감각에 물든 에고를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 진짜의 나는 이것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애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 안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람일도 6가지 있다고 해서 6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애란 실체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인애란 것은 이것은 사람인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에서 사람이라는 인애를 하는 것은 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이자죠. 본대는 이 두 이자가 아닙니다. 상해 문자에 보면은 고대 상해 문자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거 이퀄이죠. 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 나와 같이 대하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참나, 나의 실체는 용서할 서자와 같은 것이죠. 이 서자를 보면은 같을 여에 마음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남의 처지가 이해가 되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간다고 자꾸 메시지가 오는데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OT 강의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수택절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수택절개를 공장장께서 풀이하시기를 사유험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말씀 사자지요. 이설유, 험할험입니다. 예, 이 말의 뜻은 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같이 이 위기상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인의 말씀이 뭡니까?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또 공자나 또 석가가 이렇게 하신 그 모든 말씀 기저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내공을 쌓아라는 말이죠.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은 밖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내 마음은 호수같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밖에 비바람이 조금만 쳐도 내 마음에는 태풍이 있는 것과 같죠.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은 한껏 높은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엄청나게 세상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은 내가 이미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신축년입니다. 이 신축년이 주는 글자의 형상은 이렇습니다. 내년 3월달 축문이 되면은 우리는 신축년이 되는데요. 이 축은 12월 동지를 이야기합니다. 12월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추울 때 이듬해 이민년, 시간은 다 돼가고, 이민년은 2022년입니다. 이거는 2021년이죠. 이때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 씨앗과 같은 것이 내년에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민년은 주요 괴로 표시를 하면은 지천택계입니다. 이 지천택계는 64개 중에서 가장 길한 계이죠. 우리 국운은 이민년부터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운을 앞에 두고 이 씨앗이 땅 밑에서 부패되고 썩어버리면은 이런 씨앗, 새싹을 이렇게 나지 않죠. 이때는 주위에서 이 개를 뒤집어 보면은 이걸 도전개라고 하는데요. 천지 빗개로 변하고 맙니다. 이 빗개로 변하고 말죠. 이 빗개는 64개 중에서 가장 흉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지나지 못하면은, 잘 견디지 못하면은 다시금 험한 이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면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 우리 반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올해 국학진흥원에서 채택한 그 사자성어가 개신, 개신창례입니다. 제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이거 글자로 너무 빨리 약자로 썼는데 이 개자는 10개자입니다. 이거는 올레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새로운 길을 열어서 미래를 창조하자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절로 열려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사실은 강의를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수영구청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은 꽃이 피듯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꽃지듯이 살아갈 것도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먼 훗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기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